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04페이지 재고산 봐보죠. 재고자산은 뭐 대단히 중요한 단원이죠. 자, 이때 재고자산은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상품이 있겠죠. 상품, 그리고 제품이 있겠죠. 제품. 그다음에 제품 제조 과정에 있는 자산이 있겠다. 그래서 제공품, 제품 제조에 사용될 자산이 있겠다. 원재료. 뿐만 아니라 뭐 소모품, 저장품 등도 재고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재무의 영역에서는 상품 위주로 하다가 원가 관리에서 제품, 제공품, 원재료 계정을 정리하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이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을 키로 두면서 정리할 때 이 재고자산의 항목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유동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 유동자산 항목으로서 특히 영업주기 기준 내에 실현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 영업주기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유동산을 비롯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영업주기 하면은 제품을 어떻습니까? 상품 등을 취득을 해서 판매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취득해서 팔아서 자금,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업주기 내 실현이 예상되거나 실현될 우리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비금융자산 항목이 된다. 비금융자산, 이 비금융의 의미가 되는 것도 상품 눈에 보이죠? 실물 자산이 되기 때문에 비금융 항목이 된다.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죠. 자, 화폐성이란 장래 미래 고정액으로 표시했으면 화폐성인데, 우리 상품 재화 등에 대한 가치를 나중에 얼마라고 지금 고정액으로 표시할 수가 없죠. 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비화폐성 항목으로 분류가 되죠. 그랬을 때 이런 재고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한번 따질 때 재고자산, 즉 기말에 월말에 창고에 상품이 없다 할지라도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겠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여부를 따져갔을 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바탕을 두고 좀 추가적 할 수가 있죠. 그때 대표적인 미착 상품이 있더라.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상품. 그럼 미착 상품은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인데 수인식 기준으로 결부가 돼서 미착 상품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에 따라서 포함 여부를 따진다. 인도 기준. 그래서 인도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인도 기준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 있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더라. 자,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에 대해서는 구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 되고, 도착지 인도 기준은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리할 때 선구자라고 도판하지 마라. 이렇게 생기죠? 선구자라고 도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운송 중인 상품이 매입하여 구매하여 운송 중에 있는지 판매하여 운송이 왜 그 묻는 회사가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를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선적지는 자 선구자라고 도판하지 마라. 즉 선구자를 또는 출발지라고 하고 도착지를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유탁 상품이 있습니다. 유탁 상품. 자, 유탁 상품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은 수탁자 판매 기준에 의합니다. 자, 그래서 자, 수탁자가 유탁품을 팔아 판매한 날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수탁자 미판매분이 있습니다. 수탁자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자, 당연히 유탁자 재고액에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미판매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용품이 있습니다. 시용상품. 자, 일단 써봐라고 보낸 상품이죠. 자, 이 시용상품에 대해서는 매입 의사표시 기준에 따라서 자, 수익을 인식한다. 사겠다고 의사표시 한 날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의사표시 받지 못한 미의사표시분에 대해서는 창고에 없지만 당연히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미착상품, 유탁상품, 시용상품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할부상품. 자, 할부상품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자, 수익 인식은 인도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할부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판매어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이 할부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당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금 등을 융통하면서 상품을 저당을 잡혔죠. 자, 이 저당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액에서 돈을 갚으면 다시 들어오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저당 상품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자의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 된 겁니다. 비록 은행 등의 상품이 가 있지만은 담보 제공자의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재고상의 포함 여부에 있어서 문제 유형을 좀 보면서 확인해 가는데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두 문제 정도만 한번 봐볼까요? 두 문제.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지만은 그럼 자고로 재고산에 포함이 되면서 뭐 인도 기준의 선구자든 또는 미판매물이든 재고액에 대해서는 원가로 기록된다는 걸 바탕을 둬야겠죠. 원가로 기록한다. 판매 금액, 판매 가격, 매출 가격이 아니라 원가로 기록이 되어지는 거. 왜? 팔았다고 보는 게 아니니까 원가로 기록이 되어진다. 그러면 자, 두 문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문제 6번 봐봅시다. 자, 229페이지. 자,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한국의 X 1년도 기말 재고가 얼마나 될까? 자, 창고에서 기말 재고를 파악해 봤더니
실사 재고액이 만 원이 있더라. 만 원. 자, 그럴 때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자, 한국의 정확한 재고를 얼마나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유탁안심과 상적송품 중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는 판매가가 만 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유탁 상품이죠. 유탁품에 대해서는 수탁자 미판매분은 자, 유탁자 재고액에 포함이 되죠. 지금 한국이 유탁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유탁 상품이니까 그럼 판매는 미판매분의 금액이 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만 원. 자, 이 만 원이 자, 판매 가격 매가다 그 말이에요. 매가. 매가가 되니까 원가로 기록이 돼야 되니까 원가로 환원해야겠죠? 그러므로 이 판매가에 대한 우리가 이익률이 지금 20% 나오니까 뭐 우리가 기본 과정을 정리해 봤지만은 우리가 원가를 구할 때 자, 판매 금액의 이익률이 나왔다면은 매가 이익률이냐 원가에 따라서 또 오늘 정리할 텐데 곱창을 쓸 거냐 전고를 쓸 거냐. 그래서 매추송 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가에서 1 마이너스 자, 매출총 이익률 자, 20% 0.2를 칩니까? 그래서 20%는 80%가 되겠죠. 그래서 8,000원이 자, 유탁자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겠다. 1,000원이었죠? 1,000원 죄송합니다. 자,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자, 800원이 되겠다. 800원. 자, 다음 세 번째. 자, 시성품 중 80%에 대하여 고객의 의사표시를 받았죠. 그래서 자, 써봐라고 보낸 상품이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이 중에 80%를 사겠다고 의사표시 받았다. 그런데 지금 2,000원이 원가죠. 원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80% 사겠다고 의사표시 받았으니까 미의사표시면 20%죠. 그래서 80%를 뺀 20%가 되니까 자, 400원이 자,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겠죠. 자, 다음은 자,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메이바의 운송 중 그럼 메이바의 운송 중이 있다면 한국은 구매자가 되겠죠. 그런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재고에 포함될 게 없겠죠. 자, 누구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되는데 메이바의 운송 중이 있다면은 자, 한국은 구매자 입장이죠. 다음에 자, 선적지 인도준을 매출의 운송 중에 있죠. 그럼 매출의 운송이 있으면은 한국 이제는 판매자가 되죠. 근데 선적지는 구매자의 재고에 포함이 되니까 자, 그래서 포함될 금액이 없겠죠. 그럼 봐보세요. 지금 선적지하고 도착지가 나왔는데 자, 묻는 회사 한국이 구매자 입장인지 판매 입장인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하여 운송 중이 있다면은 구매자고 한국이 판매하여 운송이 있다면은 판매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구자라고 도판을 이렇게 정리해 놨지만 구매자 편을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재고액의 정확한 재고액이 얼마냐? 자, 800원, 400원 더하면서 그래서 11,200원이 되겠네요. 11,200원이 되겠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7번 봐보죠. 자, 7번. 자, 재고 실사가 10,000원인데 자, 자를 반영했을 때 기말 재고가 얼마가 될까? 그래서 역시 재고 실사. 자, 실사 역시 재고액이 10,000원이 주어졌네요. 자, 10,000원이 주어졌는데 자, 첫째. 자,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원가 100원짜리 상품을 제공했으며 자, 이 금은 재고 실사에 포함되지 않다. 그래서 자, 자금을 융통하려고 담보로 상품을 맡겼죠. 저당 상품이죠. 저당 상품에서는 담보 제공자
재고에서 그러면 담보 제공자는 대안이죠. 대안의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겠다. 원가로 1,000원. 1,000원 포함해서 이런 걸 저당 상품이다 그 말이에요. 저당 상품. 자, 다음 두 번째. 수탁자에게 인도한 유탁품 원가 2,000원이며 이 중 70%만 소비자에게 판매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탁 상품이 되죠. 유탁 상품에 대해서 자, 원가 2,000원. 자, 2,000원인데 이게 원가였죠. 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70%를 소비자에게 팔았죠. 그러면 자, 30%를 팔지 않았죠? 미파면은 30%니까 1-0.7. 자, 7. 그래서 30%가 되니까 600원이 되겠다. 600원. 자, 다음에 우리가 인도기준,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 원가가 3,000원이며 1월 2일 날 도착할 예정이죠. 그래서 미국에게 도착지 인도를 판매했죠. 그러면 대안은 지금 판매자죠. 도판 판매자 재고액에 포함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판매 운송 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도판하지 마라. 그래서 자, 대안이 판매자 입장이 되니까 자, 3,000원. 3,000원에 대해서 자, 포함이 되는데 이 3,000원 역시 원가가 되겠죠. 원가. 자, 그래서 재고액에 포함될 금액이 얼마냐? 14,600원이 되겠네요. 자, 14,6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기말재고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근 문제를 좀 정리해 드렸지만 신경 좀 써주시면서 봐주셔야겠죠. 자, 이제 이런 재고산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관심이 상품이니까 상품의 회계처리를 봐야겠죠. 208페이지 기본서. 그러면 상품거래 회계처리. 그러면 상품거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이 상품 계정을 분할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상품 계정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할하는 방법에 3분법이 4분법, 5분법이 있는데 뭐 사면 매입으로 팔면 매출로 남은 건 재고로 2호상 처리하는 것을 좀 정리하시고 뭐 문제 시험적으로 접근할 때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상품 계정을 분할하지 않는 방법에 분기법. 자, 즉 순수계정 분기법이 있고 총기법이 있더라. 분기법, 총기법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상품 계정을 분할하지 않는 원을 상품 계정을 쓰는 방법으로 자, 분기법하고 총기법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런 회계 처리에 따라 계정에 옮기는 걸 봐야 되는데 바로 계정을 놓고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분기법 하면은 자, 총기법하고 좀 자, 구분하기 위해서 자, 상품 계정을 분할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자, 상품 계정, 재고 자산 계정 그대로 쓰는 거죠. 상품 계정을 쓴다. 그러면서 좀 비교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품 계정, 재고 자산 계정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재고는 상품, 재고, 자산이니까 기초 재고는 차변에. 자, 총기도 기초 재고는 차변에. 동일하죠? 자, 상품을 매입을 하면 자, 차변에 기입을 하겠다. 매입을 하면
차변에 기입이 됐죠. 그럴 때 이 매입에 있어서는 저는 현금 매입이 되든 외상 매입이 되든 자, 상품이 늘어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품 매출이 이루어지면 상품을 판매를 하면 자, 감소를 가져오죠. 매출. 그러면 상품 매출이 되면 상품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감소를 자, 그랬을 때 분기법이든 청기법이든 상품을 사오면 늘고 팔면 주는 건 기본 되죠. 그런데 분기법이란 상품을 팔았을 때 기록할 금액이 원가로 기록이 된다. 원가. 자, 원가로 기록이 돼서 원가에 비해서 마진을 붙일 수 있고 자, 손해볼 수 있죠. 그럼 마진을 붙였다면 매출, 판매 이익 또는 손실이 있겠다. 그래서 이가 원가고 이익을 구분해서 원가고 손실을 구분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분기법이라고 한다. 원가고 이익 또는 손실을 구분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분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총기법은 이 매출에 따른 금액을 자, 매출의 판매 금액으로 쓰는다. 매가로 써서 매가로 쓰기 때문에 자, 이익이라는 계정과 자, 손실이라는 계정을 자, 구분하지 않고 자, 매출 금액으로 쓴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 계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은 자, 손해도 보고 이익도 났거든요. 이익과 손실 계정이 없기 때문에 상품 계정에 직접 나타내 주라. 그 말은 만약 이익을 봤다면 상품, 매출, 이익을 차변에 기록해서 자, 상품 계정에 직접 나타내 주라. 그 말이요. 상품 매출이익을 또는 매출 총이익이라고도 합니다.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겠다. 만약에 자, 손실을 봤다면 매출 손실은 대변에 쓰면 되겠죠. 자, 매출 총 손실. 그래서 이익이 났다면 차변에 직접 나타내죠. 계정이익을 총기법이라 해서 분기법은 매출 따른 원가를 기록하면서 이익과 손실을 따로 처리하는 게 분기법. 총기법은 매출에 따른 금액, 매출 금액을 기록하면서 이익 손실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 상품 계정에 직접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것을 총기법이라 했다. 그래서 분기법 중에 가장 기본의 차이점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자, 상품 계정은 차변이 플러스니까 자, 기말 마감 금액 기말 재고는 자, 대변에 기록있다.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자, 역시 차변의 잔액이니까 기말 재고는 자, 대변에 띵띵. 자, 이게 분기법하고 총기법의 큰 차이점은 매출에 따른 원가를 기록해서 이익 손실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자, 매출에 따른 금액 매가로 써가지고 이익권은 직접 상품 계정에 직접 나타낸 것을 총기법을 하겠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요, 문제 접근할 때 매출 원가와 관련된 문제는 분기법의 유용성이 있고 매출 금액이라든가 매출 이익을 알고자 할 때는 총기법의 유용성이 있게 된다. 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대부분 매출원가 관련하면은 순수 계정 분기법 유용성이 있고 매출액이라든가 매출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보이면은 총기 유용성이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자, 사온 상품 반품시고 판 상품을 반품도로 싣죠. 그럴 때 회계 처리해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매입금의 수정 항목도 확인해 봤지만 마찬가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럼 자, 사온 상품, 이 사온 상품에 대해서 반품을 시킨다. 반품을 시키면
사온 상품을 돌려보내니까 빼야겠죠. 그래서 다른 변에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에 따른 자, 매입이죠. 매입은 반품이면 매입에 따른 환출, 매입 환출. 자, 매입 할인, 애누리. 자, 애누리는 자, 대변에 기록한다. 자, 왜 매입한 상품을 반품을 시켰으니까. 자, 다음에 자, 총기법도 마찬가지. 매입에 따른 자, 반품, 매입, 환출, 자, 애누리, 할인에 대해서 자, 대변에. 예? 자, 그래서 분기법, 총기법을 동일하게 매입한 상품 반품시켰죠? 자, 동일하죠? 반대로 판상품을 이렇게 반품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출에 따른 반품, 자, 매출 환입, 애누리, 자, 할인, 매출에 따른 자, 반품, 환입, 자, 애누리, 자, 할인에 있어서 자, 상품 계정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정으로 정리해 갈 때 매출에 따른 반품이나 애누리 할인은 매출 원가를 고려할 때는 매출에 따른 반품 등에서는 원가를 고려할 때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매출엔 반품이 들어오면 이 매출 원가가 줄어들지만 그에 따른 재고가 는 만큼 이 재고가 는 만큼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마진 이익에서 그만큼 반품 드는 만큼이 줄어드니까, 자, 상품 계정에 매출 원가를 계정으로 기입을 할 때 매출의 반품 등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총기법에 의할 때는 매출의 반품 등을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유는 자, 이익과 손실이 없기 때문에 반품 들은 만큼 마진을 뺄 데가 없잖아요. 요 이익을 차변에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자, 우리가 반품 등을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법에서는 매출 원가를 고려할 때 계정을 보는 거니까 그때 매출의 반품 등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매출액이나 매출 이익을 고려할 때는 매출의 반품 등도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법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매출의 반품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뭐 이해도 좀 요하지만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분기법의 계정을 정리했을 때 매출 반품 등은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총기법은 기록을 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매입에 따른 운임은 매입의 원가에 포함을 시키죠. 자, 매입에 따른 운임에 대해서는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자, 그런데 이 매출에 따른 운임이 있는데, 운임은 자, 우리가 당기 손익으로 운반비 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출의 운임 등은 상품 계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운임도 매입 운임인지 매출 운임인지도 잘 봐야겠죠. 지금 상품 계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정에 뭐 X라고 그러니까 분개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랬을 때 상품 계정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상품 계정 회계 처리를 좀 정리를 하면서 분기법하고 총기법은요 어느 경우든 확실히 하면서 자, 이 분기 총기법의 계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일명 등식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식법에 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말로 해드리겠지만 교재에는 자, 개정해 진 우리 등식법 210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의 반품 등을 뺀 금액이 순매입액. 자, 순매출액은 자, 이런 총 매출에서 매출의 반품 등을 빼는 게 순매출액. 그럼 매출원가 하면은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금액을 뺀 금액이 매출원가. 그럼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뭐다?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서 뭐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계정에 대한 확인하면서 정리해서 유형을 잘 보면서 정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유형들의 문제를 좀 자, 몇 가지 정리 좀 해드리죠. 그래서 자, 가장 먼저 자, 230페이지 자, 9번 봐봅시다. 230페이지 9번. 자. 자, 다음 자료의 일부인데 이용해서 자, 포괄순위 계산상에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 물었다. 그럼 매출 원가를 물었으니까 자료 보니까 상관인데 자, 분기법을 좀 활용하면 쉬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품 계정 즉 재고 자산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매출 원가, 매출에 따른 원가가 얼마냐. 자, 이걸 물었죠. 자, 물음이 매출 원가였으니까 분기법으로 문제를 정리하자. 그래서 그럼 분기법에 따라 자, 첫째 매출 98만 원. 분기법에서는 매출 쓸 필요 없죠. 원가를 구하니까. 자, 다음에 기초재고 12만 원. 그러면 기초재고는 12만 원 차변에 써야 되겠죠. 다음에 매출 환입은 그럼 매출의 반품이죠. 자, 분기법에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상품 계정으로 정리할 때 지금 계정 분석으로 문제 풀고 있죠. 자, 다음에 매입 56만 원. 그럼 매입 56만 원. 6만 원. 다음에 매입운임은 자,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겠죠. 매입운임 자, 14,000원. 1,000원. 다음에 매입안출은 분기 중에 다 매입에 대한 반품 등 기록해야겠죠. 매입안출 3,000원. 매입환출 3,000원. 자, 다음 매입할인도 기록해야겠죠. 매입할인 자, 만원. 다음에 기말재고가 13만 7천원.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분기법에 필요한 차대변의 금액을 다 기입했죠. 자, 이래서 차변 금액 더해서 대변 금액을 빼면은 자, 매출원가가 54만 4천 원이 나오겠다. 자, 지금 처음으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또 가장 단순하게 자, 볼 수 있는 자, 문제. 자, 좀 넘겨서요. 자, 좀 다양한 문제 있지만은 230 자, 2페이지. 232페이지. 자, 13번 봐봅시다. 13번. 자, 자료에서 총 매출액이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러면 총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총기법으로 좀 활용하는 게 유용성이 있죠? 그러면 총기법 활용이 되니까 상품 계정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총 매출액을 물어봤죠? 총 매출액을 물었다. 자, 이게 물음표죠. 그러므로 총 매출을 물었기 때문에 총기법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자료에서 기초재고자산, 기초는 뭐 다 됐어야겠죠? 10만 원 차변에, 다음 기말재고 5만 원, 기말재고 5만 원. 자,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자, 다음에 당기 총 매입액, 총 매입액 써야겠죠? 매입액 30만 원. 30만 원. 다음 매출 총이익, 총기에서 매출 총이익은 차변에 매출 총이익, 이익 차변에 자 5만 원, 만 원. 다음에 매출 환입, 매출 환입, 총기에서는 매출에 대한 반품도 기록해야겠죠. 매출 환입 2만 원, 2만 원.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환출도 기록해야겠죠. 자, 당연히 매입 환출액 자 3만 원. 자, 더 이상 자료 없죠? 그래서 자, 총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차변 금액에서 대변 금액 7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이 자, 8만 원이죠. 그래서 자, 8만 원을 빼니까 자, 그래서 39만 원이 되겠네요. 39만 원. 자, 그래서 자, 30, 자, 7만 원이니까 47만에서 8만 원 빼니까 39만 원이 총 매출액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분기법, 총기법의 좀 차이점 확인해 봤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14번 봐보세요. 14번. 자, 자를 이용해서 매출 총 이익을 물었다. 그 매출 총 이익을 물었기 때문에 자, 역시 상품 계정에 총기법으로 풀면 되겠다. 총기법. 에 따라서 상품 매출이 상품 자 매출 이익 자 이익을 물었죠. 자, 그래서 자 상품 매출이 총기법에서 자 차변의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정리한 이유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굳이 자 계정에 기입할 때 기초는 위쪽에 매입 그 다음에 반품들 아래쪽에 쓰고 차변 대변에 구분해서 자 이렇게 총기법에 차변에 쓰는 항목이냐 대변에 쓰는 항목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기초 상품 그러면 기초 상품은 차변에 12만 원, 기말 상품은 15만 원 대변에. 그러면은 우리는 기말 상품은 요 밑에다가만 쓰잖아요. 마감해서 띵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차대변은 구분을 한번 해드린 거요. 기록해서. 다음에 당기 총 매입액. 그러면 총 매입액은 차변에 130만 원. 총 매출액, 총기법이니까 총 매출액은 170만 원 대변에. 다음에 매출 환입의 누리, 매출 환입의 누리는 환출, 자 매출 애누리의 환입액, 자 18만 원은 차변에. 네. 다음에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애누리 환출은 자 매입액을 빼야 되니까 대변에 10만 원, 10만 원. 다음에 당기 판매 운임. 자, 이 매입에 따른 운임. 판매 운임. 자, 판매 운임은 판매 운임은 상품 계정에 자, 이 매출에 따른 운임.
운임은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에 매입에 따른 운임 4만 원은 차변에 기록을 해야겠다. 기록. 자, 그래서 판매 운임은 매입 운임은 차변에 쓰니까 판매 운임은 대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상품 총기법에 따라서 자, 대변에서 차변 금액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은 31만 원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총기법에 따른 이렇게 유형들을 봐서 제가 가장 전형적인 참 차이점이 있는 분기법, 총기법, 자, 그에 따른 우리가 매출원가를 묻는 문제, 총매출 문제, 매출 총이익을 묻는 문제에 따른 제가 접근하는 방법, 분기법과 총기법을 한번 명확히 구분해 드렸습니다. 이걸 그냥 응용도 되니까 이건 또 다음 내용 정리해서 잘 보겠지만은 뭐 100%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기법, 총기법은요 100%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